시장 경제가 위기다. 대기업인 게 죄다. 왜 이런 얘기가 나올까요? 선거 때문입니다. 내년 4월 10일 날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그 바람에 말입니다. 진짜 고생해서 돈 버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대기업은 동네 북입니다. 대기업을 때리면 우리나라 같은 반기업 정서가 강한 그런 상황에서는요, 선거 때만 되면 죽어납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한국형 횡재세 도입을 하겠다. 은행권에서도 지금 횡재세 이야기가 나오고요. 정유업계에도 횡재세 이야기가 나옵니다. 은행권 같은 경우는요, 대통령까지 나서서 독과점이니 또 자영업자들은 은행에 종 노릇을 한다느니 뭐 난리도 아니잖아요. 마찬가지로 더불어민주당 야당도 말입니다. 은행권에 대해서는 땅 짓고 헤엄치기라고 이야기하는 이자놀이에 대한 비난 굉장히 높거든요. 마찬가지로 정유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게 결국은 정제 마진이 좋아져서, 게다가 유가가 올라가면 바로 이게 현장에 반영이 안 되잖아요. 항상 시차를 두고 반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어떤 불만 요소가 굉장히 큰 것도 사실이거든요. 정치인들은 바로 이 부분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횡재세를 내라 이거예요. 횡재세를 내라.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명분도 됩니다. 이게 보면 말입니다. 은행권의 이자 수익을 보면 2023년이에요. 올해 1월에서 6월까지만 29조 4천억 원. 이게 말입니다. 연말까지 가면 58조 8천억 원. 2020년 대비 3년 새에 42.72%가 늘었다. 17조 2천억 원이 늘었다. 뭐 진짜 천문학적인 숫자죠. 58조 8천억 원. 삼성전자만큼 은행이 그만큼 혁신을 했느냐, 현대자동차만큼 노력을 했느냐, 안 했다는 거죠. 땅 짓고 헤엄치기를 했으니 그 돈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또한 말입니다. 또한 정유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유 4사 같은 경우도요, 보시는 것처럼 영업이익이 장난 아닙니다. 2022년에는 12조 7,752억 원이나 이게 이익이 났어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기름값이 올라가니까 거기에 따라서 연동시켜서 바로바로 올려주거나 바로바로 내려줬을 때는 이게 그렇게 많은 이익을 가져가지 않을 텐데 그렇지 않으니까 2020년에는 4조 5,477억 원의 적자가 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요, 2018년 3조, 2019년 2조, 그리고 2021년 6조 5조 9,653억 원이니까 2022년에 13조에 13조. 올해도 말입니다. 정유 4사는 실적에 어떤 이익이 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문제는요. 문제는 이게 시장 경제라는 측면에서 봐서 이게 맞냐는 겁니다. 독점이나 과점의 경우 정부가 지도를 할 수는 있습니다. 은행에 대한 사회적인 책임 경영을 해라. 정유 4사에 대해서도 사회적인 책임 경영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요. 이것을 말입니다. 법으로 만들어서 강제한다는 것은 이것은 사회주의 헌법입니다. 사회주의 문법이라니까요. 사실 여러분, 사실 초과 이익에 대해서 세금을 매긴다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정유업계의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산정할까요? 이게 은행권의 이자 수익, 초과 이익은 어떻게 산정할 수 있을까요? 아마 산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시장이
자연스럽게 무너지는 그런 결과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제로 말입니다. 초과 이익의 기준을 보면요. 의원들 입법을 한 것도 다 다릅니다. 예, 이성만 의원은요. 직접 상계연조 대비 5억 이상이면 초과 이익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양경숙 의원은요. 직전 3개년도에 평균 이익의 20% 이상이면 이게 초과 이익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용해인 의원은 초과이익 계산법에 따라라고 해놨습니다. 초과이익이 뭔지 계산법도 제시하지 않았고요. 그러면 이게 법으로 만든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실제로 말입니다. 강제할 그런 게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런 게 말입니다. 빈번하게 만약에 법제화가 된다면 시장은요 굉장히 혼란스러울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기업의 윤리에 맡겨야 된다. 저는 이것도 쉽지 않다고 봐요. 기업이라는 속성이 말입니다. 기업이라는 속성이 이윤 극대화가 속성이에요. 그런데 기업의 어떤 윤리에 맡겨야 된다. 이것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경우 말입니다. 독점이나 과점의 경우는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정유업계도 그렇고요. 은행업계도 그렇고요. 금융업계도 그렇고요. 자발적으로 이게 배임이라는 어떤 최악의 어떤 수단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임 횡령이라는 이야기를 듣지 않는 수준에서 사회적 책임 경영을 해가는 것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업이라고 계속해서 말입니다. 돈만 쫓아가잖아요. 경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과점 구조에서는 더욱 그렇거든요. 이런 구조는 반드시 개선을 해야 된다 이렇게도 보지만요. 시장이라는 게 정유업계를 갑자기 정유사를 다 만들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요. 이게 정부의 어떤 계도라든가 시장 참여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자발적으로 기업들이 참여하게끔 이끌어내는 것 저는 그것이 말입니다. 오히려 대한민국의 어떤 시장 경제를 더욱 북돋워서 끌고 가는데 저는 굉장히 좋다고 봅니다. 사실 이런 법을 보면서 말입니다. IMF도요. 시장 왜곡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실제로 이 법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그만큼 말입니다. 시장에서는요. 횡재세라는 게 부작용이 많고 시장 경제를 망칠 수도 있으니까 충분하게 논의하고 도입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런데 횡재세도 그렇지만요. 이거는 또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지금 노조법 개정안 내용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일명 노란봉투법입니다. 노란봉투법이라고 이야기된 게 왜 노란봉투가 법이 됐느냐. 이게 대우자동차 과거 이게 심하게 노동운동을 했었잖아요. 파업도 했었고요. 그 당시에 파업한 사람들에게 대해서 이게 손해배상금을 엄청 때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지지하는 파업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노란봉투에다가 돈을 보냈다고 해서 이게 노란봉투법이거든요. 그런데 이 노란봉투법을 보면요.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뭐냐? 아니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데 계약 당사자 플러스 원청기업이에요. 이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이거는 제가 봐서는 상위법 위반이라고 저는 보이거든요. 헌법 위반. 계약 당사자하고 이게 사용자 범위가 정해지는 게 일반적인데 원청까지 간다는 것. 원청이면 말입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원청 하청 구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하청 기업의 노동자들은 원청 기업 뭐 삼성이나 현대를 대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말이 되나요? 저는 이거는 정치적인 이슈라고 봅니다. 게다가 노동쟁의 확대도 있습니다. 이제는 이익 분쟁만 이익 분쟁 돈 더 많이 달라 하는 분쟁만 많이 했었는데 권리 분쟁도 한다는 거예요.
해고자 복직이라든가요. 해고자의 권리를 찾아가는 것. 이것도 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말입니다. 노동쟁이라는 게 과연 그게 맞느냐.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최악은 손해배상 책임법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법이기도 한데요. 귀책 사유에 따라 기여도에 따라 이게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것을 이게 정의 내리기도 어렵고요. 시장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귀책 사유나 기여도 파업에 대한 기여도를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는요. 노란봉투법에 대한 어떤 위험성에 대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정치 입장에서 보면 이게 표가 되거든요. 표가 되니까 이걸 쥐고 흔드는데 이게 결국은요. 시장 경제를 또 하나의 무너뜨릴 수 있는 요소가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노사라는 문제는 정치권이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기본적으로요. 노와 사는요. 기업의 생산성의 정대나 이익 정대를 위해서 서로 협력하고 타협하는 게 노와 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요. 이게 정치가 자꾸 개입을 해서 감 나와라 배 나와라 해버리면 이게 노사 관계가 노사 관계가 문제가 아니라 노정 관계가 문제가 자꾸 되면서 정치적인 이슈가 자꾸 터지거든요. 저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노사가 정치 이슈 없이 저는 시장이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지요. 정치가 자꾸 더 쉬워지면 대한민국 경제는요. 점점 더 어려워질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이 뭔가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잖아요.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은요. 석유가 아닙니다. 우린 석유가 없어요. 원자재도 아닙니다. 우린 원자재도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핵심 동력은요. 말해서 뭐합니까? 어느 누구도 이야기하더라도 기업입니다. 기업이 핵심 동력이에요. 그런데 그 기업의 어떤 역할을 하지 못하게 막는다면요. 결국은 말입니다. 결국은 저는 시장이 스스로 무너지는 길을 선택을 한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굉장히 현명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 보거든요. 결국은 대한민국이 뜻하는 대로 이룰 겁니다. 대한민국에는 분명히 말입니다. 사회주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좌파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진보와 보수가 어우러져서 대한민국이 만들어질 거라고 앞으로 저는 그렇게 믿을 거고요. 또 그렇게 저는 방송도 할 예정입니다. 그만큼 진보와 보수가 서로 대화하고 타협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사회가 돼야 된다.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 봅니다. 제가 늘 말입니다. 정환진 TV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존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 안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무너져서는 안 된다. 저는 그것이 변함없는 정환진 TV의 핵심 주체입니다.